9월 25일 수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양적 완화 규모 축소 불안감으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대체로 양호한 가운데서도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와 재정 협상 불확실성 등이 시장 발목을 잡았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43%, 0.26% 하락한 반면 나스닥 지수는 0.08%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가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부채 한도 상한 증액 협상과 독일 총선 이후 연립정부 구성을 둘러싼 불확실성, 양적 완화 축소 우려 등이 여전한 가운데 독일과 미국 지표 개선이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영국은 0.3% 올랐고 독일과 프랑스 증시도 각각 0.3%, 0.6% 상승했습니다. 9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79.7을 기록하며 한 달 만에 다시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이후 넉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반면 미국의 7월 주택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2.4% 상승하며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 소유자들의 자산 가치가 크게 증가해 소비를 부추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미국 경제가 지난 6월 연준의 전망대로 간다면 연준은 확실히 올 연말부터 양적 완화 규모 축소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인적으로도 확실히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재확인하면서도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경제 지표에 달려있다고 표현했습니다. 9월 25일 수요일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앞서 나흘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제 지표 전반적으로 양호했지만 시장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우와 S&P 500 지수가 하락했고요. 나스닥 정도만 소폭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코스피도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20거래일 연속으로 이어졌고요. 무엇보다도 연기금이 장 막판에 구원투수 나서주면서 또다시 2,000선을 지켜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앞으로의 시장을 미리 내다보면서 오늘 수요일장 전략을 꼼꼼하게 세워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출발합니다. 9월 들어 30원 가까이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전일 원달러 환율은 1,070원에서 마감되면서 8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증시에 미칠 영향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슈 점검해보면서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까지 모두 챙겨보는 이상로의 모닝브리핑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며칠 전에도 이 시간을 통해서 환율 얘기를 한번 해주셨었습니다. 이제 원달러 환율이 1,070원대로 내려왔어요. 8개월 내 최저치를 찍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칫 이제 수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요. 외국인들의 자금 언제 썰물처럼 빠져나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10월에 엔달러 환율도 한번, 엔화 환율도 한번 지켜봐야 한다라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시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환율이 생각보다 좀 더 떨어졌죠. 그만큼 양적 완화가 조금 유지가 되고요.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하면서 지금 환율이 추가적인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우리가 왜 이렇게 환율이 떨어질까? 왜 이렇게 원화가 절상되는 가치를 보일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미국의 출구 전략 자체가 좀 더 연기가 되었죠. 이런 부분이 달러와 약세의 기조를 좀 더 가지고 왔다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달러가 약세 구간이 되겠죠. 이렇게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의 제조업 PMI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치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원화에 대한 강세 압력을 좀 더 부추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화 강세는 좀 더 유지가 되는 시장의 분위기였고, 그리고 달러 약세에 대한 분위기는 좀 더 유지가 되는 시장의 분위기였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먼저 아셔야 되는 점이요. 우리가 환율이 떨어지면 원화가 절상된다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됐을 때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을까?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환율 자체가 상당히 떨어지게 되면 경기 민감주라고 하는 소위 수출주들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원화의 강세가 유지가 되면 그만큼 환차익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 두 가지를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럼 왜 이렇게 환율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외국인은 소폭의 매수세만을 보였을까? 지금은 기업의 경쟁력을 좀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 자체가 떨어진다고 보는 시각이 좀 더 강하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차익적인 부분만을 본다면 당연히 매수 기조를 유지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주식에 대한 수익률까지도 지금은 신경을 쓸 수 있는 밴드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포지션적인 부분이 상당히 애매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아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을 토대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외국인 항상 1080원부터 하단으로 내려갈 때는 환차익에 대해서 상당한 매도세를 보이면서 기업의 가치를 좀 더 중요하게 여겼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번에 환율 하락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연간 기술을 좀 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10월 달에 소비재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비재 인상을 단행할 시에는 일본은 추가적인 양적 완화까지도 할 확률이 상당히 높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한국 기업들 그중에서도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한 번 더 가격적인 경쟁력의 압박이 좀 더 올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같이 일단 한번 상대적인 비교 가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에 대비해서 원화 그리고 엔화에 대한 상대적인 관점인데요. 자, 보시면 항상 원화 자체가 어느 정도 높게 분포하고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높게 분포하고 있을 때는 그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 부분 베네핏을 받게 되죠. 하지만 약세 기조, 일본의 엔화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을 때는 그만큼 엔화적인 부분이 좀 더 베네핏을 받게 된다는 점을 한번 참고를 먼저 하시고요. 2012년 5월달까지는 상당히 두 나라 관계가 상당히 좋은 관계로 해서 둘 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단계였지만 그 이후로는 자동차 업장이 상당히 힘들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더 반등이 나오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는 시그널 자체는 나타났고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가격적인 경쟁력이 더욱더 벌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좀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 다행히도 지금 일본의 어느 정도 엔화 같은 경우에도 98엔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좋은 밴드 안에 있지만 이 밴드에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일본에서도 또다시 단행할 시에는 우리나라는 다시 한 번 더 그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화폐의 전쟁이라는 책을 읽었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환율이 가장 중요하죠. 일단 환율이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돈의 흐름과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게 바로 주식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을 봤을 때 이런 환율에 대한 가치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림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쉽게 좀 더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원 달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원이 내려가고 있는데 최저치라는 말이 이 말이죠. 2013년 1월달 이후에 1070원대까지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가 최저치에 달성이 됐다 그렇게 좀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달러와 약세는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점이다. 자, 그리고 변수 한 개만 좀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전반기까지 하더라도 360억 달러의 흑자를 내었습니다. 그만큼 경상수지 흑자가 좀 더 이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봤을 때 지금 예상하기로는 600억이라고 정도 600억 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도 경상수지 흑자 범위가 좀 더 가속화될 경우에는 이런 환율에 대한 오버밴드 자체가 더욱더 하단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전문가들의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1050원 아래로까지 오버슈팅이 될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던데,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일단은 1070원대를 한 번 더 변곡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1080원대가 깨지고 난 다음에 내려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070원대까지도 한 번 더 우리가 변곡점을 한번 바라보시자. 그리고 환율, 우리나라의 환율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으로 우리나라의 환율보다는 일본의 엔화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원화 강세 예의주시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텐데 일단 1070원대 변곡점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엔화 환율의 움직임 포착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관심 종목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는지요? 예, 우리나라에 안 좋은 기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장이 상당히 주고 있는 시장이 바로 가구 시장인데요. 자, 가구가 중국산도 많이 들어오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내 가구 업체들이 상당히 힘들어했던 것도 사실이고, 시청자분들이 흔히들 아시는 것은 한샘이라는 기업을 아시겠죠. 하지만 요즘 들어서 최근 들어 다시 한 번 더 뜰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리바트라는 기업이 최근 들어서 백화점에서 한 번씩 보인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고요. 자, 리바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이런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보다는 대부분 다 기업 대 기업 간의 거래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그만큼 또 특가 상품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됐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매출 구조 자체가 좀 더 소비자용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한 번 더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가정용 가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만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 정도가 좀 더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그만큼 매출 구조 자체가 있다면 기업 간의 상대를 하는 부분에서 이쪽으로 많이 가정용 가구로 좀 넘어온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이런 리바트를 말씀을 드리냐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기업은 이케아라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수입은 안 되고 있죠. 하지만 정식 수입이 내년부터 되죠. 그러면 가구 시장 자체가 지금의 시장의 밴드보다는 좀 더 급변하게 움직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자체도 좀 더 높아질 수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은 한국의 점유율 2위인 리바트나 아니면 1위인 한샘 같은 종목군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가구가 암흑기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기록할 때는 상당히 크게 갈 수 있다는 점을 유념을 하시고요. 자, 한번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보시면 제가 암흑기가 길었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한번 차트를 보시더라도 이 매물 자체 8,000원대에서 9,000원대 이 사이의 매물 자체가 2005년부터 현재까지 못 깨고 있는 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만큼 상당히 박스권이 견고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럴 때는 여기를 깨기 위해서는 가치 자체가 변해야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기업의 가치를 봤을 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좀 더 증가를 했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케아라는 회사가 들어오면서 좀 더 우리나라의 가구 시장이 커질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지금의 이 박스권은 뚫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밴드를 보시고 좀 더 장기적으로 안목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조금 매수를 하셔서 좀 더 보유를 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종목은 많이 가죠. 이런 종목은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정 주가만 따지더라도 한 12,000원 정도는 잡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냥 그 가격대를 한번 보시면서 좀 더 길게 롱런하는 자세가 좀 더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8,800원 정도를 매수가로 대응을 하시고요. 그래서 대신에 손절가는 상당히 하단에 좀 잡아 드릴 건데 8,000원까지는 우리가 내려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시고 8,000원이 지나서 내려간다면 그때는 손절을 과감하게 하셔야 되고, 대신에 장기적인 플랜으로 추가적인 매수세를 계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8,000원 밴드가 좀 되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 예. 1차적인 목표가는 10,000원까지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길게 보셔서 리바트 말씀해 주셨습니다. 적정 주가는 12,00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8,000원대 구간에서 계속 추가 매수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일단 목표 가격은 10,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최병곤의 종목 박스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최병곤 전문가님 옆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8월 말부터 꾸준하게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왔던 업종이 바로 관심의 주목을 받았던 업종이 건설업종입니다. 그런데 최근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4대강 입찰 관련 문제들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였죠. 4대강 입찰 담합 혐의로 11개 건설사 임원들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나가던 건설주가요. 어제 4대강 문제로 인해서 조정을 좀 받는 상황이 나왔었는데 사실 건설사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그 4대강 담합 의혹 자체가 이제 그 조정을 한번 줄 수 있을 만한 시기에 좀 핑계거리로 작용을 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달 반 가까이 꾸준히 상승을 주로 했었고요. 또 초반기에 그 적자를 내서 상당히 좀 크게 실적 쇼크가 왔던 GS건설이라든지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기업도 꾸준히 상승세를 타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달, 9월달 시장에 가장 좋은 진행을 보였던 게 이제 건설주인데요. 어쨌든 간에 요번에 조정 한번 거치고 또 어제 증시 자체가 밑에서 꼬리 달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단기적인 악재에 의한 조정은 오래 가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자체가 길게 나온다기보다는 한번 조정을 주고는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타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악재를 발생시켜서 조정을 나오는 이 시점에 조정 시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너무 추격 매수 같아서 매수를 망설이셨던 분들이라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시에 공략 포인트를 잡아보는 것도 좋고요. 특히 이제 그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수급이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같이 이렇게 조정을 주는 타이밍이 좋은 기회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만약에 추가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그것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하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종목별로 좀 몇 가지 종목만 좀 살펴보시고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가 역시 대림산업인데요. 대림산업은 사실 그 건설주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가장 좋은 진행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좋고 또 나름대로 수주를 꾸준히 하면서 수익성을 올려왔기 때문에 다른 여타 건설주들이 굉장히 어려운 구간을 겪을 때도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주가 유지가 되어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전 고점을 넘어서면서 신고가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하향 추세에서 추세 전환을 시키면서 지금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건설주들이나 대형주들을 거래할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지금 대우건설의 차트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하루에 상승하는 폭이 적고 조금씩 오르는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성으로 대응을 하시려고 하면은 오히려 매매가 자꾸 꼬이는 상황이 생기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차분히 보유를 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전략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변동성이 커지는 것은 이제 상승이 계속 진행되는 중반이 아니라 마지막에 가서 상승 클라이막스에 왔을 때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차분히 들고 가시는 전략이 꼭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금호산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상당히 좋은 진행 보여주고 있고요. 금호산업은 기업의 정상화 길이 열렸다라고 해서 최근에 주가의 흐름도 좋고 또 실적도 과거 대규모 적자에서 지금은 흑자 전환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이 기대된다라고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4대강 담합 문제는 이 건설주들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고 일단 그 내면을 들여본다면 기술적인 조정으로 보이는데요.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도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이시고요. 그렇다면 건설주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관심만 두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조정이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종목들 하나하나 짚어봤고요. 이어서 지난 종목 AS를 받아보겠습니다. 9월 9일에 말씀해 주셨던 하이비전 시스템 한번 받아볼 텐데요. 하이비전 시스템 일단 어제 한 상한가로 올랐었어요. 16,000원이었나요? 그게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16,000
19,600원까지 오르더라고요. 이가 19,000원대였나 예, 이 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이 사실은 그 무상증자를 하면서 권리락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 주가가 안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이게 33,000원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수정 주가를 사용하지 않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어제 가격이 33,200원 정도까지 상승을 했고요. 지금 매수가를 제가 27,500원에서 29,000원 사이 정도를 정해드렸는데, 요번에 조정을 받으면서 28,300원 정도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정도 충분히 잘 주었고, 또 반전을 추가로 해주면서 목표가에도 달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상증자라는 부분 자체가 생소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말 그대로 주식을 2배 정도로 불리면서 가격을 2배 정도로 다운시키는 거니까 주식의 본질 가치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이 갑자기 주가가 어제는 33,000원이었는데 오늘 16,600원이 돼버리니까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 떨어진 폭만큼 나중에 주식으로 추가로 입고되기 때문에 뭐 별로 문제 삼으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3D 프린터 쪽에 매수가 계속 몰립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요. 앞으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은 목표가에 달성을 했지만은 아직까지 안 파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한 35,000원권. 그렇게 되면은 이거 수정 주가로 가신다면은요, 잠깐만요. 수정 주가로 가시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17,5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번 노려보셔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3D 프린터 관련주는 지금 상당히 좋은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비전 시스템도 단지 이제 마음에 좀 걸리는 부분이 신용 물량이 너무 많이 증가했다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한 번 더 추가 상승이 나올 때 목표가 정도에 근접할 때는 매도를 한번 잡아주십사.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 어제 무상증자했다는 권리락 실시가 있었습니다. 수정된 주가로 본다면 17,500원까지 공략 가능하지 않을까? 한번 AS까지 받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 이야기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관심 종목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설주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건설주가 조정시 매수 관점이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인데요. 어느 건설주를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그 중에서 금호산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기업의 정상화 과정을 밟는 기업들이 상당히 변수 자체가 많으면서 주가의 상승이 극적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 금호산업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하지만은 아직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건설주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것을 감안한다라면은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 주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은 변동성이 좀 큰 편이기 때문에 단기 대응으로 가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 시 매수를 해서 반전이 좀 강하게 나오면은 단기적으로 짧게 파는 형태의 대응을 가시는 게 가장 무난하고요. 매수가는 2만원에서 2만500원 정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24,000원 정도 보시겠고요. 손절가는 18,000원 정도로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까지 모두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권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 대표의 증시 타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신창원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보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신청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지수가 답보 상태에서 그래도 2,000선은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 정도에 크게 내릴 수도 있겠다 전망하셨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주식이 하루에 움직임 폭이 엄청 컸죠. 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마이너스 한 20포인트에서는 주식을 매수해도 된다 이랬는데요. 일단 어제 저도 이제 회원들 때 삼성전자를 줬는데요. 단타가 나오는 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가가 고점에서 하루에 움직임이 크다는 것은 주식 살 사람 다 사고 팔 사람 다 파는 장세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살 사람 다 사고 팔 사람 다 판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냐면 주가 자체가 곧 한번 하락이 있을 것이다. 저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가 자체가 어제 이제 5일이평을 위협하다가 5일이평 복귀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는데
일단 21일평 자체가 워낙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격도 보면 11일평은 이미 수렴했는 상태고요. 21일평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60일 이격도도 급격히 떨어지는 이런 모양으로 봤을 때 주식 자체는 이 이격 자체가 수렴할 때까지 주식이 계속 한번 횡보 또는 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60일과 21일평이 올라올 때까지 주식이 횡보하느냐 아니면 주가 자체가 21일평이나 61일평 가까이로 갈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졌을 때 저는 21일평보다는 61일평 가까이에까지 가지 않을까. 그래서 61일평 자체가 1950까지 간 전후에서 주식이 캔들 차트와 제가 볼 때는 크로스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주가 자체가 지금 이번에 정상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다시피 주식 자체가 어쨌든 지금 77일 변곡에서 주가 자체가 쉬는 그런 템포이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하락 후에 또 추가적인 급락은 아직까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제가 볼 때는 1950 이하까지는 저는 분명히 내려간다 이렇게 기정사실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301일평 자체에서 한번 쉬어가는 자리에서 안 쉬고 갔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한번 부작용이 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적으로 보시면 주가 자체가 후행 스팬이 아주 살아있는 모양이라서 주가 자체가 급락 나오는 그런 모양은 아닙니다만은 주가 자체가 어제부터 이제 기준선의 움직임으로서 기준선의 움직임에 전환선의 변곡이 굉장히 문제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가 자체 보시면 오늘 이제부터는 주가 자체가 굉장히 둔탁해집니다. 둔탁해진다는 것은 전환선 자체가 약한 모양을 보일 것이다. 약한 모양이란 말은 전환선이 그 사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했는데 지금 오늘부터는 상승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준선이 상승함으로써 앞으로 전환선과 기준선이 모인다는 것은 지금 순행에서 역행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에 급락이 한번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데 어제 주가가 마이너스 한 20포인트 가까이 가면서 그 모양을 한번 보여준 힌트가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지금 장세에서는 몸조리가 조금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고객님들끼리 한목에 6천억이 빠졌죠. 6천억 빠지면 제가 볼 때는 동양증권 관련 그런 부분에서 좀 불안함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6천억 빠짐 그리고 기관에 계속 외국인과 기관의 단타 그리고 지금 그 원화의 강세, 원화 강세가 1,100원 이하로 가면서 너무 강세를 크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화의 강세가 1,100원대가 굉장히 안정적인데 1,100원 이하 가면 수출이 2개월 후에는 약세 보양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식 자체를 조금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 누차적으로 필요하실 것이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여러분 보다시피 굉장한 큰 폭의 단타가 크게 나왔습니다만 단타 나왔지만 MACD, 트릭스크릭스가 데드크로스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삼성전자도 단타는 치겠지만 제가 볼 때 삼성전자는 44000원의 영향이 계속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61일평과 481일평이 골든보로 나오는데 이게 골든보 아닙니다. 제가 볼 땐 데드크로스 나올 걸로 확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3일 빠지면 사가지고 치고 빠지는 스탠드런 작전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장 자체는 아침에 이제 여러분 선물 보시면 선물 자체가 지금 계속 오늘 포함해가지고 지금 9일째 행복 국면입니다. 제가 이제 선물을 보고 제가 이제 주식을 좀 일찍 1960포인트부터 여러분에게 이제 매도에 사인을 내셨는데요. 조금 빠른 매도의 신호가 있었으나 제가 볼 때는 신호는 무난하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현금화에 조금 주력해라. 과연 주가가 여기서 뜬다면은 270p인데 270p 가봐야 5p밖에 안 되니까 너무 부담스럽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평균 가격이 265입니다. 그러면 265에서 10 뜬다 하면 275인데 이 상방향보다는 하방향에서 더 큰 메리트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최근 6개월 보시면 일본 증시가 최고의 상승폭을 기록했고 두 번째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3개월 전부 보면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이 괴리율이 높고 일본 증시가 중간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주가가 6개월 동안 수익이
0.55%밖에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계좌가 본전인 사람은 잘하신 분이고 미국이 거의 4.98%, 일본이 22% 수익인데 일본 펀드를 들으신 분들이 대박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좌 자체가 6개월 전 해가지고 0.55%밖에 수익이 안 나는 그런 장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종합주가 지수가 우리나라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종합주가 포지션이 있지만 실질적인 주가 분석으로 분배 비율 수익으로 하면 0.5%밖에 수익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계좌는 왜 이렇게 수익이 안 났나 라고 여러분 너무 한탄하지 마시고 저렇게 분석하니까 저게 정확하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보다는 종목 전체 배열 분석이 더 중요하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뭡니까? 당연히 삼성전자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 회원들이 수익이 많이 난 이유가 뭡니까? 뭐니 해도 1등 주식을 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 선정에서 제가 1등 해신 것도 보셨죠? 거기에 제가 딱 두 종목,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 종목으로 했는데 다 1등이고 개별 종목 했는 전문가일수록 주가 지수가 200포인트 받는데 10% 이상 마이너스 났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와 최명성 전문가가 두 분명히 수익이 10% 이상 나는 그런 건데 뭐냐? 전부 1등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주식을 꼭 사고 싶다면 큰 폭의 하락 후에 1등 주식 어제 삼성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15,000원 나는 그런 큰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1등주 특히 저는 1등주 사는 습관을 꼭 들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피벗으로 봤을 때는요. 피벗 자체가 어제 워낙 큰 폭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활동성이 굉장히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주 피벗 자체가 어제 주 피벗 중심이 여러분 알다시피 205로서 월 피벗의 제한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5포인트 이상은 오버슈팅이라고 저는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205포인트 이상에서는 적극적인 매도에 동참하는 게 현명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수익이 나는데요. 지금 반도체 주식이 마이너스 7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여기 괴리율이 25% 정도는 주가가 반등한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주식이 빠져도 전기전자는 크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지금 자리에서는 꼭 주식 사고 싶다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1등 주식이 전기전자 주식을 무난하게 사는 게 현명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주식이 선물로 있는데요. 선물에 역시계 곡선을 보실 것 같으면 역시계 무게 중심이 여러분 보다시피 257에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264인데 257 무려 7포인트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 두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명물대 중심 자체가 지금 265에 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257까지도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 현금화에 주력하면서 천천히 하시는 현명함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을입니다. 가을이 될수록 제가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마음 아시겠죠?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청성천남 신창원입니다. 일단 쉬어가자라는 전략 유지하시고요. 큰 폭의 하락 이후 1등주 매수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 곧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인지 받아볼게요. 네, 오늘의 관심주는 LG입니다. 네. LG그룹의 지주회사로 1947년에 설립되었으며 2003년 3월 1일자로 지주회사로 전환했습니다. 계열회사는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텔을 중심으로 하는 전자부분과 LG화학, 실트론을 중심으로 하는 화학 부분, LG U+플러스 등의 15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 수익으로는 임대료 수익, 상품권 사용 수익, 그리고 배당 수익 등이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도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120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근래 한 두세 달 동안 계속해서 거래량 증가 중입니다. 신용빌도 양호하고요. 심리도도 양호합니다. 보유 기간은 제가 약 3주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수록 예를 들어서 주식을 보유하시는 분들은
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꼭지에 있는 것은 빨리 파시고 바닥권에 있는 좋은 주식은 요즘 같은 경우는 한 3주 정도 기다려야 한 10에서 15% 정도 수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유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유기간 3주를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금방인 68,3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위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10% 이상인 약 75,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65,000원입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그 두 분의 사연 있는 분들을 전화로 받았는데요. 어떤 지방에 계시는 사모님이 어제 저를 찾아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로 1억 원을 했는데요. 현재 300만 원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진짜로 1억 원이 300만 원밖에 안 남았냐고 물었더니 진짜로 300만 원밖에 안 남았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손실이 많이 났냐고 물었더니요. 전문가를 이 전문가 저 전문가 많은 전문가를 바꿔가면서 매매했더니 지금은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남자 한 분이 또 연락이 왔는데요. 한 지금 8천만 원이 3,500만 원밖에 안 남았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고 했더니 많은 전문가를 바꿔가면서 왔다 갔다 매매를 했더니 손실이 60% 이상 손실이 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문가라고 해서 다 똑같은 전문가 아닙니다. 최소한 10년 가까운 실전 경험이 있어야 하며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전문가다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 가장 양심적인 방송 저희 서울경제TV 많이 보시고요. 정말 양심적이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5년 이하 된 주식 초보자나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손실이 많이 나신 분들은 정석 투자를 추구하는 저희 문자 서비스를 꼭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식 투자는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최고의 투자 방법입니다. 1년 은행 이자가 3%인데요. 주식 투자로 얼마나 많은 수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제 과거 제가 대한민국에서 난다긴다는 대한민국 최고 고수 16명을 7년간 쫓아다니면서 밑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그 16명이 당대 최고의 전문가였는데요. 대박주, 급등주한 전문가 13명이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지금 연락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딱 3명이 남았는데요. 3명만이 안정적인 투자를 하면서 수십억씩 지금 현재 벌어놨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 투자는 안정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있을 저희 강연에는 지하철 영등포구청역 5번 출구에서 좌측도로로 100m 정도 오시면 하성병원 3층에 있는 주원투자에 대해서 6시부터 합니다. 시간이 되시고 사연이 많으신 분은 누구든지 무료로 하니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명성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요일장 출발을 28분 정도 남겨둔 상황입니다. 김영진 대표님과 함께 수요일장 전망해보고요.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SPM의 김영진 대표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얼마나 더 하줄까 의문이 드는 시점인데요. 앞으로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점이 가장 중요하게 투자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떤 기정사실화돼 있었던 테이퍼링, QE 축소 이런 문제들이 좀 연기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혼란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지금 시장도 그렇지만 투자자분들의 심리 자체도 상당히 좀 혼란스럽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봐도 고공권에서 부담을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 여기서 방향성을 잃고 주춤거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더 부담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우리 시장 쪽으로 돌아와서 포커스를 맞춰본다면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이 과연 추가적인 매수를 유입시킬 수 있을까 이거 한 가지하고 또 글로벌 자산시장 흐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 이 점 두 가지는 좀 파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글로벌 자산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단기적으로 나타났었던 변화의 원사이클이 좀 마무리되는 듯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머징 마켓 쪽에서요. 다음으로 전개될 흐름의 양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또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흐름을 점검하기 위해서 최근에 나타났었던 그 변화를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외국인 매수세 같은 경우는 사실 시기적으로도 그렇지만 금액상으로도 지금 뭐 언론상으로도 나왔습니다. 지금 10조 원을 7월까지 매도가 나오고 그 이후로 뭐 10조가 들어왔기 때문에 뭐 거의 동일한 금액이 복구가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실제로 따져보니까요, 올해 1월부터 7월 10일까지 외국인 매도가 지속이 됐는데요. 10조 7,947억 원이 매도가 됐고요. 7월 11일 이후에 어제까지 따져보니까 10조 5,993억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거의 비슷하죠.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뱅가드 매물이 7월까지 계속 누적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 매도 금액을 좀 제외하고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매수세가 좀 더 지속이 되어 왔었다. 그리고 7월 11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같은 금액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통계에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같은 금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기로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단지 통계적인 접근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보다는 조금 더 이머징 마켓의 흐름을 글로벌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9월 그 FOMC 회의 전후로 해서 글로벌 증시 큰 흐름의 변화를 좀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인도네시아 증시 같은 경우가 좀 안 좋고 인도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8월 28일에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인도네시아 보면은 25%나 올랐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뭐 19%. 그래서 9월 19일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지난주죠. 우리 놀던 때에 FOMC 회의 바로 끝난 그 이후에는 인도 같은 경우는 올해 최고 지수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머징 내부적으로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또 역차별화가 진행되면서 글로벌 유동성 흐름이 민감하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선진 증시가 그동안에 디커플링을 보여왔는데 그것이 좀 흐름이 멈칫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머징 마켓이 인도나 인도네시아 또 한국이나 중국 이쪽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흐름이 나타났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인도네시아 증시가 한 2%대 조정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그러한 흐름이 원사이클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한계에 다다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한번 그것을 제가 말로 말씀을 드리니까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좀 한눈에 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13년 그 글로벌 증시 흐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맨 위에 분홍색 그래프가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그게 좀 참고용으로 하나 놓은 것이고요. 나머지 그 4개의 선들이 맨 위에 푸른색 선이 인도네시아고 그 아래 보라색 선이 인도, 붉은색 선이 우리 코시프이고요. 초록색 선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중국선입니다. 우리가 딱 이렇게 보면은 인도네시아 그 푸른색 선이 거의 다우존스하고 6월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흘러왔었다는 점 볼 수가 있죠. 이머징 마켓 안에서도 좀 디커플링을 보여왔던 모습인데 이 8월 말 이후를 딱 놓고 보면요. 좀 붉은색 동그란 선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8월 말인데요. 그때부터는 이제 한국하고 중국이 같이 움직인 게 확연히 드러나고 인도네시아하고 인도가 좀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죠. 결국 이것이 어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이머징 국가가 트리플 약세를 보이다가 또 이머징 내 차별화를 보이다가 그 다음에 이머징 트리플 강세로 전환되는 것이 이 그래프 안에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5월, 6월까지의 경우에서는 이머징 내에서도 괴리도가 좀 커지고 있었던 상황으로 이해가 가능한 것이고 8월에 급락을 거친 이후의 모습에서는 이머징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장은 이머징 국가나 다우존스와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중국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이 올해 내내 이어지고 있다. 이 점이 그래프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한국 증시를 중심으로 볼 때 저 그래프에서 볼 것 두 가지는 이 테이퍼링 연기가 한국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논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 인도나 인도네시아 증시가 빨간 그 원 다음에 급하게 우리보다 더 훨씬 빠르게 상승을 했다는 점, 이 점 한 가지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증시 중국 쪽으로 계속 연동성이 밀접하다는 것을 이번에도 확인했다는 점을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한국 증시가
중국과 동반 강세로 요약이 가능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능할까 이 점을 좀 봐야 될 테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중국 시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마 이 연휴 전에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중국 시장 강세가 어떤 요인 쪽에서 기인했었다는 점 결국 경제 지표나 이 정권 교체기 이후에 만들어졌었던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지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적어진 메리트가 적어진 그런 모습이지만 그 6월이나 8월 그 사이에서는 그런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벌어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것이 과연 중장기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요인일까라는 그런 의문점을 상정하는 것이고요. 중국 시장 영향을 우리가 그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 쪽을 또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과의 연동성 계속 예의주시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일단은 국내 증시 계속 테이퍼링에 대한 부담감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증시 체크포인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이클의 반복의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머징 마켓에서 초기에 나타났었던 이머징 국가 내에서의 차별화 현상은 금융시장 불안의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지만 다시 재현될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결국 뭘 말씀을 드리냐면 경상수지 적자 같은 경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나라하고 한국하고 계속 동반될 것이다. 동반해서 흐름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것이죠. 결국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단계 중에서 두 가지 단계는 좀 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머징 트리플 약세 쪽은 좀 제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머징 내 차별화는 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쪽의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될 것인가 이렇게 봐야 될 텐데 더불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말씀하신 대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테이퍼링의 부담감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머징 트리플 약세나 그 반대 흐름을 빼고 차별화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 시장이 중국 쪽에서 나타나는 강세 요인이 지속이 될 수 있는가 이 점을 봐야 될 텐데 중국 정부 쪽에서 그동안의 구조적인 구조 조정을 거치는 그런 경제 기조 변화가 될 것인가 이걸 놓고 본다면은 지금 금융 불안이 잠재된 상태에서 금리까지도 건드리는 모습이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반넘길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실질 금리가 미국이나 중국이나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크리티컬 포인트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은 우리 시장 쪽에서 놓고 봤을 때는 약간의 좀 부담감이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또 하나는요. 이 10월을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테이퍼링의 무게감이 다시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을 짓누를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중국 쪽도 11월에 이 공산당 중앙회의가 좀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경제 기조를 재확인한다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다시 증시의 압박 요인이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이고 중국 경제 마찬가지로 온도 조절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것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결국 우리가 중국 증시에 좀 연동돼서 생각해보자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실전적인 전략에 적용을 해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올해 고점을 기록했었던 2030포인트, 2050포인트까지의 상승은 어느 정도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 요인이 미흡한 점이 많다. 중국 쪽에서도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이 점을 봐야 되고요. 또 주도 성격으로 봤었던 조선업종의 경우를 놓고 보더라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분출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나 업종 종목들도 모두 다 쉬어갈 수 있다는 점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크리티컬 포인트는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도 있습니다.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의미 있는 기술적 지표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정도의 기로점을 맞이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2010포인트 정도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기술적 지표들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한 번에 2050포인트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좀 더 홀드하면서 10월 초까지 갈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오늘 내일 사이에서 이쪽에 올라오는 지지선 2010포인트를 이탈하고 2000포인트까지도 이탈하는 그런 경우까지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매도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는 시점, 한 현금을 절반 정도까지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SPM의 김영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고요. 저는 내일 목요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